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 내인 봉천동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데만도 숨이 턱턱 막히는 언덕에 있어서 어린 마음에 이 동네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아빠는 중학교 때 시골에서 상경험으로 껌파이부터 구두 닦기, 배달일 등 안 해본 일 없이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다 식당에서 우연히 엄마를 보고 첫눈에 반해 연애 석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엄마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듬직한 아빠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철공소에서 일하셨는데 밤 늦게까지 그나는 일도 많고 힘든 일이었지만 수입이 적어 살림살이는 늘 빠듯했습니다. 일 마치면 철공소 직원들과 며칠에 한 번씩 한두 잔씩 술을 마시던 게 매일 술을 먹고 새벽녘에 집에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재휘,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지금 새벽 3시에 내일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어떡해요? 남자가 술을 마시면 늦어질 수도 있는데 여자가 어디서 남자한테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지? 아니에요. 얼른 주무세요. 야, 서방이 얘기하는데 소리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들었어요? 아, 들 풀었으니까 주라고요. 너, 나 돈 못 번다고 무시하지 마. 이런 말하는 사니까 여기서 도망가고 싶지? 내가 너를 속물 줄 알고 돈 많은 자한테 도망가고 싶잖아. 제 아빠가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어디로 도망가? 아빠는 술만 마시면 엄마에게 폭언하고 심지어 손질까지 했어. 급기야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하루도 술 없이 버티기 힘들 정도가 돼 버렸어요. 밥상에서 매번 소주가 올라가 있었고 밥 먹으면서 소주 2병을 금세 비웠어요. 증상은 심해져서 를 못 들 정도로 손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는 중에 에이, 쟤네 손을 왜 그렇게 뜨라며 좌우로 손을 비난하니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손을 떠는데 전에 무슨 병 있는 거 아니야? 하며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지금 온몸에 술 냄새가 쩔었구나 라며 주변을 훑으며 주장했습니다. 이런 손으로 무슨 기계를 만진다고 그래? 괜찮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잘 안 되지? 라며 다그쳤습니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네. 자네 이러다 무슨 사고 저지를지 모르니까 지금 이대로 나가줘. 오늘까지 이 한 거 계산해서 돈 붙여줄게. 수장님 일하고 꾸짖었습니다. 아, 이렇게 갑자기 자르시면 어떡해요? 저희 식구 뭐 먹고 살라고요? 저 병원 다니면서 말끔하게 치료하고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시겠습니다. 아, 제발 저 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빠는 철공소 사장님께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치매 실직자가 된 아빠는 일자리를 구하기는커녕 집에만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술이 더 늘었습니다. 술만 취하면 엄마와 저에게 폭언을 하고 술 사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어요. 제이, 아빠 그만 좀 해요. 제이가 놀라서 울잖아요. 술 사와라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쌀 돈도 없는데 술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슈퍼에 계속 외상을 달아놔서 이제 외상도 못해요.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엄마는 어린 저를 데리고 다니며 전단지 알바, 우유 배달 등 하루에 2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엄마가 번 돈을 벌어서 아빠는 도박과 술로 탕진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운 저를 위해 엄마는 집에 있는 술병과 빈상지를 모아 슈퍼에 가서 빵과 라면으로 바꿔서 겨우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어릴 때 하도 라면을 많이 먹어서 라면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났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빠의 폭력이 심해지자 엄마는 결국 밤에 나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어느 먼 곳으로 가기로 했죠. 늦은 밤, 도착한 곳은 낯선 시골 동네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민박집에 머물기로 한 후 어머니가 그곳이 처음인 곳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민박집 할머니의 친절로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선 할머니의 도움으로 민박집에서 일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어떨까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었습니다. 또 방 하나를 공짜로 살게 해줘서 저희 모녀에게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분이었어요.
엄마는 워낙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민박집뿐만 아니라 할머니 눈에서 농사일도 거들어줬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를 딸처럼 생각하며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가족처럼 지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엄마 좋아 보였어요. 엄마, 어디 아파? 얼굴이 하얘. 아, 피곤해서 그런가 봐. 엄마, 괜찮아. 하지만 얼마 후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엄마. 전 너무 놀라서 엉엉 울면서 엄마를 깨웠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방에 있던 주인집 할머니가 뛰어나와서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엄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사람 왜 이런 거예요? 아까까지 멀쩡히 빨래 잘하던 사람이. 아, 왜 이래요? 안타깝지만 뇌출혈입니다. 여러 검사를 해봤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엄마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저는 울면서 엄마 얼굴과 손을 만지며 했습니다. 주인집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며 등을 토닥거려 주셨어요.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아빠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런 촌구석에 있으니 내가 찾을 수가 있나. 여긴 왜 왔어요? 너는 아빠가 왔는데 무슨 보리장 말이야. 엄마 동장 어디 있어? 아빠는 엄마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슬프지도 않아요. 돈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떠난 사람은 떠난 거고 남은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지. 아빠는 엄마 가방을 뒤져서 통장과 도장을 찾았습니다. 그 짠순이가 이렇게 돈 많이 물어놨을 줄 알았어. 너, 어서 짐 챙겨서 집에 가자. 싫어요. 저 안 가요. 여기서 할머니랑 살 거예요. 이때 집주인 할머니가 들어오시며 제희 아빠 되시나 본데요. 제희가 아빠랑 가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은데 억지로 데려가는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봐요, 할머니. 이건 저희 집 아이래요. 관심 끄세요. 제희 엄마와 제이는 저희 집에서 같이 살면서 가족처럼 지냈어요. 나도 제이한테 정들었고 제가 잘 키울게요. 아빠, 저 할머니랑 살래요. 아빠랑 가기 싫어요? 누가 보면 납치하는 것 같겠네. 뜨 안 긁혀. 이리 와. 아빠는 제 손을 잡아 끌고 억지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뛰면서 쫓아왔지만 점점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할머니가 있는 쪽을 봤고 할머니는 오열을 하시며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으로 온 저는 그날부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집 청소를 하면서 빨래를 하면서 동네를 다니며 신문지 상자, 빈병을 주워 슈퍼에 가서 술과 라면으로 바꿔서 생활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돈으로 아빠는 카바레를 드나들다 어떤 여자를 알게 되었고 그 여자가 나와 사는 게 싫다는 이유로 아빠는 살인저를 보유해 맡겼습니다. 마치 짐짝처럼 늘 떼어놓고 아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보육원을 나가서 그 여자와 웃으며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게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저에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로 평생 제 가슴에 응어리로 쌓였습니다. 제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전 한동안 실어증에 걸려 말을 못했어요. 아이들은 저를 벙어리라고 놀렸고 전 항상 어두운 표정으로 혼자 지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퇴소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오자 어디로 갈지 막막했어요. 순간 엄마와 같이 살았던 민박집 할머니 집이 떠올라 옛날 기억을 더듬어 고속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나 집이 있던 곳엔 상가가 들어섰고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민박집 할머니였으니 세상에 없다는 사실에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긴 곳은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봉천동이에요. 예전에 달동네 모습은 사라지고 건물과 상가들이 들어서서 낯설게 변해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받은 일부 생활지원금으로 먼저 월세를 내고 빵 한 조각씩 먹었죠.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말수가 없고 언제나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했지만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그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우연히 길을 지나다가 벽에 붙은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은 한 제약회사 공장이었어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장으로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고 현장에서의 일을 보니 저도 금방 뽑혔죠. 위생복을 입고 약품을 분배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혼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제 성격과도 잘 맞았습니다. 출근해서 퇴근 전까지 직원들과 거의 한마디도 안 하는 저를 보고 여자 직원들 몇 명이 저에 대해 안 좋게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쟤는 나이도 어린데 선배들이 밥 먹자고 해도 거절하고 말도 안 하잖아. 혹시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닌가? 그러게. 아무튼 쟤 조심하자고. 그런 애들 자극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직원들은 저를 피해 다녔고 점심시간에는 전 혼자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제 앞자리에 앉더니 여기 앉아도 돼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전 박준기라고 합니다. 혹시 이름이 뭐세요? 아, 제이시군요. 전 여기서 일한 지 3년 정도 됐어요. 요 조장이에요. 제이 씨는 비조 같던데 일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왜 혼자 식사하세요? 전 혼자 밥 못 먹겠던데. 사람들과 같이 밥 먹으면 얘기해야 되고 신경 쓰여서 전 혼자 밥 먹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저녁 시간을 방해하고 있네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건 사람이 조장님이 처음이에요. 밥 먹는 건 괜찮은 것 같네요. 그렇죠.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아, 제가 좀 말이 많죠? 일하면서 힘든 거 있으면 말하세요. 선배님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네, 그럴게요. 조장님의 밝고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여성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퇴근할 때는 일부러 기다려서 조장님과 같이 퇴근하려는 여직원도 있었어요. 어머, 박주정 씨도 퇴근하시는 보네요. 박주정 씨, 혹시 저 차 태워주실 수 있어요? 오늘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어떻죠? 제 옆자리 예약한 사람이 있어서요. 다음에 태워드릴게요. 아, 네, 이때 한 남자가 와서 형, 일주하네. 준호야. 어서 와. 전 회사 통학버스를 기다리며 있었고 조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제이 씨, 제 차 타고 가세요. 통학버스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 아니에요. 저랑 단둘이 있으면 어색할까 봐 그러시죠? 걱정 마세요. 제 동생도 같이 타고 가니까 부담 안 느끼셔도 돼요. 몇 번 얼굴 뵀어요? 전 박준우라고 합니다. 같이 타고 하세요. 여직원이 이그러진 표정으로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까 조장님 거절당하는 걸 주위에 있는 직원들이 다 봤거든요. 평소 그 여직원이 이 저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니는 걸 알기에 왠지 골탕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보라듯이 조장님의 차에 올라탔고 여직원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거리며 분을 참지 못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세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낯가림이 심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우리는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뒤로 항상 같이 다니며 어디든 항상 함께해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저희 둘밖에 없거든요. 제가 먼저 이 공장에 취직했고 함께 일하게 된 저희 동생도 곧 본 공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불렀죠. 옆에서 동생을 봐야 제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거든요. 아, 힘든 일이 있으셨네요. 전이 세상에 혼자인데 그래도 조장님 동생이 있어서 너무 부럽네요. 제일 씨도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가 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저를 보관해 두고 가버렸어요. 그 이후로 아빠와는 연락이 끊겼고 저는 고아나 다름없이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어요. 제이 씨 많이 드셨군요. 이제 혼자가 아니죠. 저랑 제 동생과 친구예요. 그날 이후로 저희 세 사람은 회사에서 같이 식사하고 자주 어울려 다녔고 카풀 동료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는 동네도 비슷해서 퇴근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아, 조장님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예요? 봉천동이 맨? 저희 집과 멀지도 않아요. 내일 아침 8시에 여기서 봐요.
재일 씨,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준노 씨도 내일 봐요. 차에서 내려 집까지 가려면 한참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집 앞에서 무서운 소리를 듣고 돌아본 결과 내 동생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오늘 일찍 퇴근한 모양이더라고요. 식당에는 스님이 거의 없어서 사장님이 빨리 퇴근하기를 원하셨는데 언니가 자가용에서 내리던 차를 봤는데 언니 남자친구 생겼다느니. 아, 아니에요. 회사 동료랑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그냥 같이 태워다 주는 거였어요. 최근에 지민이와 함께 있다고 해서 다들 카풀이라고 농담하던데 언니가 여자 남자 둘이서 친구로 있다니까 아는 사람들이 심상치 않아 하더라고요. 언니는 말하기 싫지만 차 분위기가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피곤해서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네요. 지민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지금은 중식 레스토랑에서 주방장을 보조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싹싹한 성격으로 요리를 해주면서 친해지기 시작했죠. 자신도 제처럼 상처를 갖고 있어서 서로 이해가 가는 모양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의 손으로 힘들게 키워져 온 지민이는 내적으로 다가오는 저와는 다르게 밝고 명랑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서로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도로를 타고 갔어요. 대화를 나누며 부끄러움도 없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제 사람 사는 곳까지 도착했어요. 약간의 침묵이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 따뜻한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함께 길을 걷다 보면 더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함께 걸었지만 그 순간이 순탄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 함께 갈 의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존중심 있는 형제처럼 지내고 있어요. 타고 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10,000원 버스 시달릴 거 생각하니 끔찍했는데 언니 덕에 신세 좀 질게요. 넉살 좋고 밝은 지민이는 거리낌 없이 했고 지민이 레스토랑이 회사 가는 방향에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괜히 조장님 기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지민이를 내려다주고 조누 씨가 지민이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눈치로 지민이에게 관심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며칠 후 주말 저는 지민이와 씨를 소개팅 시켜줬습니다. 사람들이 어울렸고 결국 연인이 되었습니다. 가진 게 없는 저는 장님에게 마음은 있지만 표현을 못하고 주위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씨와 지민이가 오작교 역할을 해서 저와 조장님 사이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그동안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고 자연스레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된 거죠. 저는 뭐가 없지 않았어요. 지민이가 결혼식을 올린 레스토랑 사장님께 장을 빌려주셨어요. 가까운 지인 몇 명을 초대해서 지민이가 만든 음식으로 파티 같은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흰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민이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마치 엄마 같은 마음으로 자꾸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웨딩드레스에는 어울리지 않는 목걸이를 하고 있어서 목걸이 안 어울려 내 목걸이 줄게. 그거 해봐 라고 말했어요. 아이 목걸이 하면서 지인이 대답했어요. 언니 처음 봤구나. 나 잘 때도 이 목걸이 안 벗는데 이건 나한테 분신 같은 목걸이야. 어릴 때 아빠가 나를 위해 직접 나무를 깎아 얼굴 모양 펜던트를 만들어 주셨대. 난 아빠랑 똑 닮았다고 해. 아빠가 손재주가 좋으셨는지 할머니가 그러셨어. 아빠가 나를 그렇게 예뻐하셨다는데 나는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 지민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말로는 아빠가 몸이 좋지 않아서 엄마랑 이혼하고 혼자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대. 소식이 끊겼나 봐. 지민이는 잠시 아빠를 생각한 후에 말했습니다. 목걸이를 만지며 애써 눈물을 참더니 살았어요.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며 식사도 같이 하고 4명이 항상 같이 다녔어요. 결혼하면서 남편과 시동생은 공장을 그만두고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간 준비해서 중장비 자격증을 땄고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도 공장을 다니려고 했지만 남편이 제가 힘든 일 하는 게 싫다며 그만두게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젠 당신 보호자니까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배우고 싶었던 거 마음대로 해. 이제 당신을 위해서 살아. 나 당신 안 굶길 자신 있으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고마워요. 나 사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민이 보니까 요리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요리사 자격증 따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야. 요리 자격증 따면 재수 씨랑 음식점 하나 차려서 두 사람 같이 하면 되겠네. 재수 씨가 워낙 밝고 입담이 좋아서 아마 장사하면 대박 날 거야. 걸 맞아요. 우리 동서 실력이 아깝잖아요.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동서 가게 하나 차려주려고요. 에이, 재수 씨 식당은 내가 차려줘야지. 우리 준호한테 잘해줘서 정말 보답하고 싶었거든. 아무것도 없는 우리 형제한테 당신과 재수 씨를 만난 건 정말 복받은 거야. 평생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 요리 학원을 등록해서 요리 공부를 시작했어요. 계속 그 레스토랑을 다니고 있는 동서는 휴일에는 저한테 요리를 가르쳐 주면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고 저는 가끔씩 도시락을 싸서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여보, 서방님, 저 왔어요. 아유, 오늘 같은 날은 오지 말라니깐 식당에서 사 먹으면 되는데. 식당 밥보다는 제가 직접 만든 밥이 끈기도 있고 맛있죠. 저 어차피 요리 실습한다 생각하고 만든 거니까 맛있게 드셔 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 그럼요. 제가 형수님 요리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물론 1위는 제 와이프 지영이지만요. 전에 빨리 먹어야겠다. 형수님도 같이 드세요. 너무 드세요. 와, 이건 처음 먹어보는 건데 당신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았어요. 한번 내가 만들어 봐야겠어요. 제대로 해야죠. 다음 주가 자격증 시험이라 매일 연습하고 있지만 사실 걱정돼요. 나는 부정할 수 없어. 당신은 무조건 합격이야. 점심시간에 다들 식당으로 식사하러 갈 때 공사장에는 저만 남았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방금 무슨 소리 들었어요? 들었어요.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은데. 형, 현장에 나가 봐야겠어요. 당신은 어서 집에 가. 우리는 현장 살펴봐야겠어요. 알았어요. 조심하세요. 남편과 시동생이 없는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별 이상한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형, 별 이상은 없는데. 그런가 봐요. 우리가 잘못 들었나 봐요. 막 돌아서려던 그때 구조물이 남편과 시동생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무거운 구조물에 깔렸고 사람이 없어서 점점 시간이 지체되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간 동서와 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 두 사람을 보고 오열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공사 현장에 남아 있었다면 신고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모두가 탓인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거의 실신한 동서를 보니 더 미안한 마음에 동서를 끌어안았습니다. 동서와 저는 말할 힘도 없이 한참을 목 놓아 울기만 했습니다. 두 사람을 잃고 그 하던 동서는 웃음을 잃고 쳤던 표정과 생기는 사라졌습니다. 저 또한 리는 에게 너무 큰 공허함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밥 먹는 것조차 힘겨웠을 이렇게 살자고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는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거식증에 걸려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음식을 목으로 넘기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동서는 제가 걱정이 되어서 옆에서 절 돌보기 위해 레스토랑을 그만뒀습니다. 형님, 정말 어쩌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속상해 죽겠어요. 미안해, 동서.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형님 좋아하는 해산물로 죽 썼으니까 이거 한 소리라도 드셔보세요. 동서는 숟가락을 들어 직접 내 입에 죽을 넣어줬지만 한 모금 먹자마자 바로 토했어요. 동서한테 미안해서 눈물만 나왔어요. 어떻게 쭉한 금도 못 드세요? 이러다 형님까지 잘못될까봐 저 너무 겁나요? 이렇게 안 드시면 저도 같이 밥 안 먹을게요. 오늘부터 형님 집에 와서 같이 지낼 거예요. 동서는 어떻게든 저를 자극시켜서 음식을 먹게 하려고 진짜 아무것도 안 먹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되었습니다. 지근한 모험에 이어 다음 대목은 동서 내가 잘못했어. 전 동서의 설득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어지면서 켈리는 형님에게 거절당한 거임을 인지합니다. 형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 둘 다 할 수 있는 거라곤 요리밖에 없는데 식당에 취직하는 것보다 같이 장사하는 거 어때요? 통수도 알다시피 이 집도 대출받아서 전세 얻은 건데 장사할 돈을 어디서 구해 저희 집 전세 빼서 그 돈에 맞는 가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집에 같이 사고요. 나야. 동서랑 같이 사는 건 좋은데 그 돈으로 가게를 구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봐야겠죠. 내일 저랑 부동산에 가봐요. 다음 날 동서와 함께 부동산 몇 군데를 다니며 식당 할 가게를 둘러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중개사님, 좀 더 싼 곳 없을까요? 아휴, 그게 제일 싸게 나온 매물이긴 한데 거기 가볼래요? 마지막으로 소개해준 식당은 사람들 왕래가 거의 없는 골목 안쪽에 있어서 누가 봐도 장사가 안 되는 식당 같아 보였어요. 둘러보니 점포가 낡아서 벽에는 금미가 있고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찌르더니 결국 결정을 못하고 집에 돌아왔고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걸 보던 동서가 형님, 저거 어때요? 푸드트럭이야. 푸드트럭이 그런 건 미국이나 외국에 많이 있는 거 아니야? 아유, 형님, 진짜 세상 물정 모르시네. 저거 보세요. 저렇게 트럭에서 분식부터 식사까지 파는데 출근기 시 현장에서 편하게 드시는데 좋아요. 직장인이나 대학가에서 많이 사 먹는데 가게 얻을 돈으로 트럭을 사서 장소를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러게 동서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 저희는 전세금으로 푸드트럭을 구매했고 메뉴는 간단히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우동과 퓨전 김치볶음밥으로 정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면 강남이에요. 아침 출근길에 출출한 직장인들을 공략하는 거죠. 서서 후루룩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 또 젊은 사람들은 김치보다는 치즈를 곁들이면 이국적인 맛도 나고 좋아할 것 같네. 저와 동서는 매일 연습을 하면서 최적의 레시피를 찾아냈습니다. 드디어 첫 개시할 젊은 사람들이 많은 대학교로 갔어요. 점심시간에 맞춰 재료 준비를 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저희 트럭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누구 허락받고 장사하는 거예요? 라고 옹호했습니다. 누구신데요? 누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노점상들 다 자릿세가 있다고요. 어디 공제로 돈 벌려고 수작을 부려 수작이라 대개야말로 저희 겁지면서 협박하는 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자릿세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경찰이나 구청 직원도 아닌데 저희가 왜 댁한테 돈을 줘야 돼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 아줌마,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공짜 좋아하다가 금고 다칠 텐데. 아줌마, 괜찮겠어. 남자는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해 보였어요. 괜히 신경 거슬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 저희 아직 장사 개시 안 했으니까 다른 데로 이동할게요. 어디 얼물 쪽 도망가려고 그래? 여기 차 세웠으니까 자리 내라고. 저희 아직 장사 개시도 안 했는데 무슨 자리요? 아저씨,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법인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남자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화가 났는지 팔로 차를 두들기면서 위협했습니다. 이때 동서는 빨리 차 시동을 걸어서 겨우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아까 그 아저씨 팔에 문신 봤죠? 잘못 걸렸다가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아직 처음이라 정신 똑바로 차야겠어. 그 저와은 전에 우리가 장사할 곳을 발품 팔아서 미리 살펴보고 장소를 정했어요. 장사는 생각보다 잘 되었고 오늘 오전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회사들이 많아서 아침 못 먹고 오는 직장인들 상대로 팔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창밖을 보면서 트럭 세울 곳을 지켜봤습니다. 푸드트럭을 운전해 강남 학동사거리에 접어들었을 때 하다가 그만 옆 차선에 있는 차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아, 형님, 어떡해요? 옆차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근데 저 차 롤스로이스라 되게 비싼 외제차예요. 아, 수리비 엄청 들 텐데 큰일 났어요. 차로 빽빽한 사거리가 저희 사고로 인해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중년 남자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운전자는 젊은 사람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전기 같은 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아, 모기야.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훅 차선 변경하면 어떡해요, 네. 죄송해요. 어디 다치진 않으셨어요? 저보다는 회장님이 다치지 않으셨을까 걱정돼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넌 괜찮네.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곧 도착할 겁니다. 회장님 일정에 차질 없도록 사고 처리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얼마 후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고 신고 받고 왔는데요. 저희가 조사하는 동안 차량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기 트럭 차주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청지민입니다. 이 푸드트럭은 동서에게 선물해주고 싶어서 동서 명의로 했거든요. 여기 외제차 차주 성화요, 저 철입니다. 이름 석자를 만나는 순간 제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중년 남자가 운전기사를 통해서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우리 쪽으로 다가와서 회장님이 지금은 바쁜 일정 때문에 이동을 해야 돼서 이 명함을 주시면서 회사로 꼭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피해보신 거 보상해 드린다고 합니다. 아네, 그렇게 하죠. 부딪히면서 트럭 옆쪽이 찌그러져서 비 꽤 나올 것 같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접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형님, 아까 그 회장님이라고 이름이 정민철이 했던가요? 맞아. 근데 왜 그래? 그냥 우연치고는 신기해서요. 아빠 조나가 같아서요. 그래? 아빠 얼굴은 기억 안 난다면서 성함은 기억하고 있었구나. 할머니가 저 어릴 때부터 귀에 닿지가 않을 정도로 아빠 이름을 말해줬거든요. 그랬었구나. 그래서 아까 동서 그 이름을 듣자마자 많이 놀라서 어쨌든 우리 하루라도 빨리 차 수리해서 장사해야 되니까 내일 오전에 바로 찾아가자. 다음 날 동서와 전 택시를 타고 명함에 있는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동서와 전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 이렇게 큰 건물 처음 와봐요. 대체 몇 층이에요? 그러자 그 뒷자리에 있던 남자가 이 큰 회사 대표라는 거야? 엄청 단 부자네. 와, 엄청 단 부자네요.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라면 저희 트럭차 수리비 정도는 껌 값이네요. 전 사실 사고 났을 때 아찔했었거든요. 엄청 비싼 외제차라 수리비만 해도 몇천만 원 나올 거라 생각하고 눈앞이 깜깜했는데 그 차 흠집난 거는 아무 얘기도 안 해서 다행이네요. 이 물을 보니 이제야 이해가 되네. 어서 들어가 보자. 건물 데스크에 도착하니 경비원이 출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어제 차 접촉사고 난 사전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것인데 회장님과 사전에 약속이 없으면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오해가 생길 사람은 아니니까요. 이것이 회장님의 명함이지만 번호가 없어서 미리 전화를 드리지 못한 게 문제였고 차 수립을 받아야 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서류가 필요하다면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고 경비원 두 분이 나와 나를 막았습니다. 왜 이것을 하는지 물었으니 고함을 쳤고 신랑이 그분들을 받아쳤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 어제 저희와 접촉사고를 낸 분들이 아니신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직원들이 무례했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디 아픈 곳이 있나요? 아니요, 팔이 조금 아프지만 제 방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기분을 풀어보세요. 저희에게는 그 남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기서가 차를 가져옵니다. 저희 외사 고문 변호사가 지금 곧 올라올 겁니다. 피해 상황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맞춰서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보험 처리하실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상해 주실 줄 몰랐거든요. 저희 쪽 과실도 있어서 그쪽 차량도 흠집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유, 그 정도는 저희가 수리하면 됩니다. 누구 잘못을 떠나
그 사고로 시간을 뺏기고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과 또 그날 장사를 못해서 많은 피해를 입으셨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당연히 부담해 드려야지요. 근데 동서는 아까부터 두리번거리면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동서, 아까부터 뭐 해? 형님, 어떡해요? 목걸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까 로비에서 경비원들과 실랑이 하면서 흘렸나 봐요. 뭐, 잃어버리셨나요? 한 제일 소중한 이거든요. 어릴 때 헤어진 아빠가 직접 만들어 주신 목걸이라 평생 간직하고 있거든요. 아유. 먼저 저를 잠깐만요. 제가 로비에 연락해서 찾아보라고 해볼게요. 남자는 경비원들에게 연락해서 로비를 샅샅이 찾게 시켰지만 결국 목걸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와서 피해보상금 합의가 끝나자마자 동서는 급하게 뛰쳐나갔습니다. 로비 바닥을 기어다니며 정말 정신나간 사람처럼 목걸이를 찾았어요. 안 보여요. 이게 대체 어디 간 거야? 통서 그만 찾아. 누가 주워갔거나 여기서 떨어뜨린 게 아닌가 봐. 속상하겠지만 그만 잊어버려. 안 돼요. 그게 어떤 목걸이인데. 그 목걸이는 얼굴도 모르는 제 아빠로 생각하면서 항상 목에 걸고 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언제간 누리 아빠 만나겠지? 아빠가 날 지켜보고 있겠지?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았던 거예요. 상심이 컸던지 집에 와서도 동서는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치 씨 되시나요? 여기는 정민철 장님 비서실 안에. 안녕하세요. 돈은 잘 받았는데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이 급하게 두 분을 만나시고 싶다고 하셨다며요. 금회사에서 출발하면서 집 주소를 알려드리면 그쪽으로 바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회장님이 갑자기 찾아오셨다면서 의아했지만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잠시 후 벨이 울리자 회장님이 땀을 흘리고 달려오셨어요. 회장님, 어째서 이렇게 급하게 오셨는지요? 옆에 계신 분, 왜 함께 오신 건가요? 의문스러워했죠. 정말로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서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면서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봤어요. 서류에서는 김재혜 성을 보여주었지만 그분은 정지민이라고 하셨어요. 정지민 씨 맞으시나요? 왜 이러시는 건가요? 이름을 거짓말로 말씀하시겠지 않을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그때 회장님이 주머니에서 꺼내 보여주신 것은 동서가 잃어버린 목걸이였어요. 아, 찾으셨군요. 다행이요. 라며 기뻐했죠. 잃어버린 줄 알고 제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설마 이거 전해주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물어볼 게 너무 많아서 왔어요. 이 목걸이 아빠가 만들어 주셨다고 했죠네. 아마 제가 5살 때인 것 같아요. 제 얼굴 모양으로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주셨다고 할머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할머니와 같이 사셨어요. 혹시 사셨던 동네가 어딘가요? 해남이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 목걸이 제가 만든 거예요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목걸이를 왜 회장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건 저희 아빠가 저한테 주신 건데 잠깐만요. 그럼 회장님이 저희 아빠라도 되신다는 건가요? 맞아. 지민아가 아빠야. 동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회장님은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어렸어도 제 아빠를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회장님은 봐도 아무렇지가 않은데 갑자기 제 아빠라고 하면 제가 황당해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동서 회장님 무한하시고 그렇게 화내지 말고 진정하고 차분하게 생각 좀 해보자. 회장님 너무 갑일이라 동서가 많이 놀랐나 봐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실해져야 동서도 마음을 열 것 같은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그거 좋아요. 제 머리카락 들릴 테니 그쪽에서 검사하시고. 네, 아무래도 동서가 직접 검사해봐야 믿을 것 같아서요.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나가시고 난 후 동서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형님, 진짜 그분이 우리 아빠일까?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은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빠 얼굴을 모르듯이 아빠도 성인이 된 내 얼굴을 모를 테고 서로 알아볼 방법이 그 목걸이밖에 없는데 그분이 거짓말로 꾸며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서. 지금 많이 혼란스러울 테니까 좀 쉬어. 나도 지금 놀라서 심장이 뛰고 진정이 안 드는데. 오죽하겠어. 내일 날 밝으면 유전자 검사 맡기로 가자고. 동서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잠을 뒤척거렸습니다. 다음 날 유전자 검사를 맡겼고 며칠 후 집으로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형님, 검사 결과 나왔나 봐요. 나 떨려서 못 보겠는데 형님이 봐주세요. 그래, 내가 뜯어볼게. 봉투를 천천히 열어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동서, 친아버지가 맞았습니다. 동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서 오열했습니다. 내가 바로 회장님께 연락드렸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아빠, 지민아, 아빠다. 두 사람은 포옹을 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겨우 진정이 된 후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엄마와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빠가 많이 아빠를 몰랐기 때문이야. 아빠는 젊었을 때부터 목공소에서 일했는데 하루 종일 먼지 더미에서 일하다 보니 배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수술비와 병원비로 돈이 많이 나가면서 빚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너희 엄마를 주기로 했어. 엄마는 어떻게든 우리 세 식구 같이 살자며 울면서 이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아는 할머니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든 저를 키우셨어요. 맞아. 그랬어야 했는데 아빠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 그때 병원에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엄마나 할머니한테는 비밀로 했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조용히 떠나고 싶어서 요양병원 간다고 할머니한테 거짓말하고 깊은 산속에 절로 들어갔어. 거기서 스님을 도와 절에서 일을 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했는데 스님이 미국의 유명한 의사와 친분이 있어서 아빠 수술을 하게 해주셨어. 그렇게 병이 완치되고 아빠는 미국에서 내 유일한 손재주인 목공 기술을 살려 가구 사업을 시작했고 생각지 못하게 큰 성공을 거둬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 근데 어떻게 한 번도 절 안 찾으신 거예요? 저 안 보고 싶었어요. 난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었단다. 너 만나러 온다고 해서 미국에 가서 내가 예전에 살던 집으로 갔어. 너랑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어서 그걸 다행히 찾았어. 지민아이, 목걸이 내가 만들어준 날 기념으로 사진 찍은 거야? 아, 저 맞아요. 할머니 집에 저 어릴 때 찍은 사진이 있어서 알아요.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널 찾으려고 할머니 집을 찾아갔을 때는 도로가 나서 할머니 집이 흔적 없이 사라진 새로운 공간이었어. 그렇게 소식이 끊기고 백방으로 널 찾았어. 그런데 그날 사고 현장에서 널 만나다니 정말 꿈만 같았구나. 우리 딸,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회장님은 동서가 남편을 잃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걸 알고 레스토랑을 마련해 줬습니다. 동서가 그렇게 소원하던 꿈이 이루어진 거죠. 동서, 축하해. 드디어 동서의 꿈인 오너 셰프가 되었네. 내가 그래요, 형님. 고마워요. 형님, 요리사 자격증도 따셨어요? 대신 형님이 제 보조 주방장이니 제 잔소리 좀 들으실 거예요. 난 동서와 같이 일하면 너무 좋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선배님. 얼마 후 저희는 강남 번화가에 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개업식 날 회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빠, 어서 오세요. 직원분들도 같이 오셨네요. 우리 딸이 레스토랑을 오픈하는데 매상 팍팍 올려줘야지. 엄마가 그렇게 요리 솜씨가 좋았는데 지민이 너도 엄마 닮아서 요리를 잘하는구나. 아, 그랬어요. 아빠, 오늘 첫 손님이니까 제가 특별히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회장님은 매 점심시간마다 저희 레스토랑에 와서 동서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가셨어요. 손마디 소문이 나니 레스토랑은 장에 1년 만에 전국 프랜차이즈까지 생겼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며 사랑을 주시고 계십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딴딴딴.